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날씨가 아침에는 꾸물럭했는데 오후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화창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엊그제 5월 23일이 어제죠. 어제 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만 15주년이 됐습니다. 15년이 아주 간단하게 빨리 가는군요. 제가 15년 전에 그 즈음을 잘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간 노무현하고 대단히 친했습니다.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로에서 보궐선거 나올 때도 제가 뭐 거의 선대위원장 격으로 열심히 종로에서 유세를 해줬고, 또 그를 많이 수행했고, 어디 가서든지 노무현 후보가 꼭 김선배가 나를 챙겼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름이 바뀌어서 더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동교동 옆에 있는 서교동에 있는 서교 호텔에서 그 한 7층인가 되는데 조그만 술집이 있어요. 꼬불꼬불 들어간 조그만 방들이, 작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서 스카치 홀짝홀짝 마시면서 노무현 후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박이 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로 간의 우정에 금이 많이 갔고, 불행한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15년 전에 요즘을 제가 아주 여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5월 23일 며칠 전에 아마 5월 한 15일이나 17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정대철 지금 헌정 회장 정대철 의원이 처음으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의 사저 봉화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으로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정대철, 이상수 제 셋이가 마지막까지 정몽준 캠프로 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걸 버텨가지고 노무현을 당선시키는데 그야말로 삼학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제가 몇 차례 어디 가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당선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일단 대통령 후보로 뽑은 사람을 어떻게 후보를 바꾸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후단일화라고 해서 그 민주당의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다 정몽준 쪽으로 갔어요. 그 어이가 없죠. 뭐 행여나 그 중에서는 정몽준 씨가 재산가니까 거기 가면 선거운동하면 활동비도 제법 많이 나오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 셋이가 외롭게 노무현을 지키다가 기적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당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상수 의원은 그 후에 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고 아마 정대철 의원도 그동안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봉화마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뭐 기사에도 잠깐 나오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5월 23일 날 오전에 정대철이가 급히 전화해서 형 큰일 났어 온단 말이야. 무슨 큰일? 그러니까 노통이 가버렸어. 어디를 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방금 들었는데 이거 뭐 아주 큰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며칠 전에 저희가 노 대통령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그 김경재 선배하고 좀 화해하고 싶은데 정 선배가 좀 줄을 대 주시오 이랬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일체 교류를 안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대철이 그거 문제 없습니다. 뭐 경제형은 내가 뭐 대학 1학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고 뭐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뭐 정대철 의원은 나름대로 제가 봉화몰로 가자 하면 잘 안 갈 것 같고 또 노 대통령이 또 서울로 올라오기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디 온천이나 이런 데 자리를 적당히 잡아갖고 둘이를 만나게 해서 술 한잔 먹고 좀 화해를 시키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통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노무현이가 나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 했구나. 그걸로 노통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이 한 반쯤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화해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의 이별 방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아 그렇게 왜 갑자기 가버려? 뭐 아주 그런 뭐 고치지 않는 채로 지금 어디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옥은호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시고 했던 서울농대 출신 투사.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노무현 씨가 자살인지 혹은 자살을 당했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생명을 끊었던 것은 정대철 의원을 만나서 김경재를 만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알려져 가지고 그랬다. 좀 믿기 어려운 상상을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그동안 몇 년 대통령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골에 와 있는데, 그래도 옛날 친한 친구야,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선후배이기는 하지만 뭐, 같이 그냥 말 놓고 살고 그러던 시절인데, 나한테 뭘 좀 하소연하거나 뭐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어근호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저께 봉화마을에 모였던 여야 정치인들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호남 일부에서는 그리고 옛날 민주당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입만 뻥긋하면 김대중 이름이 나오는데 요새는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이재명 측이나 친문이나 친문재인 이런 세계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전라도 쪽에는 지금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막 판을 치고 있죠.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무슨 컨벤션 센터 가는 곳마다 그냥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라도는 김대중 왕국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비석 쓰고 어쩌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생각보다도 냉랭합니다. 냉랭하다는 말을 쓰면 김대중한테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발언에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냉랭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노무현의 어떤 우상화, 신격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로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자살을 당했는지 하는 문제도 아직 퀘션 마크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 역사에서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그냥 자살했다고 가정을 하고 뛰어내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통합과 화해의 정신 그건 있었습니다. 노무현에게 분명히. 그리고 말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나이의 어떤 광폭한 마음 그런 건 확실히 노무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노무현 추종자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신격화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종교도 때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니 극적으로 정리했을 경우에 이 신격화시키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그런데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노무현,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노무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노무현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부정선거, 선거의 부정 얘기가 노무현 시대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 뭐 민주당, 자유당 시절에 전라북도 그 산골에서 전유상 의원 선거구에서 뭐 선거 부정이 생겼다. 뭐 선거인 수가 인구가 100명인데 선거인 수가 104명인가 나왔다. 뭐 그런 믿기 어려운 부정선거 얘기가 아주 부분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로 선거 부정 문제가 본격화됐어요. 노무현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것이 그쪽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좌절의 기간을 거쳐서 소위 이 나라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철통같이 뭉치는 그런 효과가 돼가지고 그 후에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정점으로 한 어쨌든 정치적인 한 거대한 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노무현 왕국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런데 노무현 왕국에서 지금 상황 노릇을 하는 것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래서 그제 추도식을 끝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이재명 그리고 무슨 윤석열 누굽니까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끌어갈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토닥토닥 대별이게 싸움을 하고는 어쩌나 하지만 그것이 어쩐지 보기는 형식처럼 보여. 그리고 흡사 옛날 이조 시대를 보자면 무슨 노론, 소론, 대윤, 소윤 정도의 싸움이지 이거 완전히 때려잡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무현을 좀 시조로 하고 지금 현재 상황 노릇을 한 문재인가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는 뭐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붙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막판에 윤석열 쪽에 더 액센트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꼭 현 단계에서 믿을 뻔은 아니지만은 원래 그것이 2몇 % 정도로 이재명이가 이기도록 돼 있었는데 막판에 흔들려가지고 0.74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로 윤석열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에 이재명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했겠죠.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일단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이제 적당히 끌어가지고
다음에 이재명이가 등극하는데 크게 방해가 안 될 정도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또 엊그제 오늘도 무슨 일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끄떡하면 대통령 만나서 뭘 정하겠다. 그래서 흔히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도 벌써 이거 좀 내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띄워줬죠. 아직도 긍정평가가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더 올랐어요. 지금 그나마 2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의과대학 학생 신입생 정원 올리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큽니다. 의대생들의 전공의 전문의가 아니고 전공이라는 게 인턴과 레지던트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각하지만은 결국 이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손해본 건 없어요. 그리고 내일 보자 하면 1,509명인가 정도로 의대 정원을 뭐 오늘인가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간신히 24%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20% 내외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엄격한 법치를 한다. 선거, 사정선거 그런 거, 그건 우리는 상상도 안 한다. 그런 거 없다.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법치한다. 엄격한 법치의 명령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공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쳐버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좀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김호중 가수, 좀 괘씸한 일을 해서 적당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적 반감이 상당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술 먹고 실수해갖고 도망갔다가 나오는 흔해 빠진 잡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렇게 막 국가적 큰 사건인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쇼맨십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구속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워낙 수가 많다가 보니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좀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는 요인으로 최근에 일시기구관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는 사실은 다음번 대통령 후보 선거에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그 김경수가 뭘 했습니까? 김경수는 노무현이가 가장 총애하던 비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하고 짝꿍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선거를 소위 드루킹 사건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정선거를 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문재인과 김경수에는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의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김경수가 응분의 죄를 받고 또 외국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치인의 이미지나 그러면 또 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결선을 붙을 경우에 누가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은 김경수에게 더 애정이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친명파, 이재명 지지파와 친문파는 언젠가는 김경수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 또 내부가 나오는 거예요. 노론손에서 그런 거 동인서인에서 노론손을 가는, 이게 완전히 이조식의 사색당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완전히 방외 조직으로 밀려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도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파 유튜브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깜짝 놀라는 사건 벌어진다고 해서 막 특종 극한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보는 사람들, 유튜브도, 몇 명이,
전화무게 목사하고 대담하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요. 거기 고성국과 누구야? 황장수?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4.15 총선 때 선거 부작이 없다고 해가지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그 유명한 언론인이죠. 조갑제, 정규제. 한참 과당이 좀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번에는 고성국과 황정수가 그 대타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거기에 대한 논쟁은 뭐 당장 안 됐으면 내가 그냥 경론을 벌여서 한번 깨주고 싶습니다만 뭐 그건 월의 문제고 나중에 문제고 아무튼 이서 자유주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세력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 이 나라 정치를 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못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은근히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전국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점점 더 DJ 김대중 세력은 영양가는 탈색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이제 하나의 수호신처럼 모시는 그런 것이 벌어질 것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노통이 부엉이 바위에서 당시 뛰어내렸다고 생각되는 그날 아침에 바로 거기를 수행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뭐 의혹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적당해서 사라졌어요. 일본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렇게 의혹의 덩어리로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조용하게 문재인의 청와대 경호실에 컴백했어요. 신통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통의 투신자산 이 배후에는 한때 뭐 김경수와 문재인이가 있었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풍문이지만은. 그리고 노무현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변호사로서 한 번도 문재인이가 연락을 안 하고 신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오해를 받는 사람을 왜 몇 년 후에 청와대 경호실에 복귀를 시킵니까? 동일한 논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박근혜의 탄핵을 주도하고 박근혜에게 45년인가 구형을 때렸던 문재인 당시 검찰총장이 박근혜의 4인방으로 알려진 가장 가까운 조원성 비서관을 어제 오늘 비서관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것은 박근혜와의 관계를 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관계 없으면 왜 박근혜 사람을 갖다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무현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이 권력 오리깎기, 이 세력은 박근혜도 적당히 불러서 옆에 우호 세력을 놔두고 유영은은 이미 국회의원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까운
문고리 사인방이라고 불러서 정호성은 제가 보기에는 사인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소통이 잘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탁 가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비서관으로 제 3사 뭐 특별한 무슨 임무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한 걸로 보고 이제 김경수도 슬슬 오게 해서 노무현의 적자라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 이것이 다 흡사 선조시설에 사색당파를 이렇게 다 조정하고 필요하면 선조는 또 싸움도 살살 시킵니다. 해가지고 권력을 좀 찢어내기도 하고 아주 사색당파를 다루는데 조선조 임금 중에서 선조가 넘버원이야. 챔피언이야.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상황 자리에 올라선 문재인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김민전 당선자가 얘기하는 뭐 삼김 여사의 특검, 그건 택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해져 버려. 무기력해져 버려. 그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게 선거로 문제가 되어 있는 58명의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놈의 정치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대단히 암울합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에 우리 이상로 박사의 글을 우리 메인에 올렸는데 한참 올렸는데 거기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용산 부대 하면 황교안, 그리고 광화문 부대 하면 정광훈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확실한 부정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빨리 해라. 우리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하고 윤석열의 애정을 항상 따옴표 딱 붙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 부대의 황교안은 손글씨로 대통령에게 뭐 편지를 상소문을 씌우는 폐하 전하 이걸 들어주셔서 하는 상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로 불세출의 인물이 좀 나타나야 합니다. 5060, 뭐 젊은 70까지 그런 사람이 안 난세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 이게 안 돼. 이래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서운하게 생각한 것은 정광훈 목사는 언젠가 윤석열 탄핵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자기가 너무도 부정성을 딱 눈에 보고 있으니까. 황교안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잘 보이지 않고 몇 개 보았습니다만 옛날 2020년 4.15 총선 때도 부정 없다고 자기가 말도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돌아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죄송하게 돼서 그 말 가지고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 없어. 무책임하죠. 그래서 그래도 믿을 바 하는 것은 정광훈인데 정광훈은 오늘 고성국하고 황정수하고 토론한 것을 봐서도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걸 힘주어서 강조하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애정은 탁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 재판에 많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몸조심하려고 그러려고 봅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때 제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할 때 저를 윤석열에게 팔아먹었어요. 윤석열 나를 그냥 말도 안 되는 회의를 해갖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한 저의 지지자들은 예수를 누구에게 팔아먹은 가룟 유다로 그를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그 양심 때문에 윤석열을 버리기가 미안하거든요. 이것을 나는 전 목사가 그의 하나님에게 물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받아가지고 이 역사의 진정한 의미의 선교자로 순교자로 나타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에게는 아직
그런 기대를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저하고는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요담도 서너 번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속마음을 주고받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화문 세력이 꼭 정광훈 종교 세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마음을 탁 열고 나오면 이제야말로 인간 정광훈이 역사의 승부를 거는 그런 자세, 하나님에 가서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난 이렇게 살았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의인 하나나 둘만 있어도 저는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니는 뭐냐?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돕는 것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어나마 저의 경험, 뭐 요새 오늘 뭐 부산시장 박형진이가 뭐 꽤 꼴 뭐 이렇게 해갖고 요새 말썽이 되는 걸 압니다만은 뭐 크게 꽤나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경험이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저께는 제 아주 가까운 지원자 한 사람이 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 좀 하겠습니다. 하시오. 저녁에 왔더니 혹시 총재, 그 사람 나 총재님이라고 부르는데 총재님 혹시 윤석열을 살려주는 입장에 가담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다고요. 살려고 주의하는 건 내가 생사이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양반에게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양반에게 협조를 단절했다는 걸 이미 선언한 바 있고 지금 거기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는 그 노무현 왕국, 이 왕국이요, 비유를 하자면 레닌과 트로츠키가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에서 레닌이 이거 쫙 스탈린이 싹 나오잖아요. 그 세력처럼 딱 하나의 레닌 왕국이 80년 갔어요. 80년. 70몇 년 갔습니다. 그래서 소련 사회주의가 망했어요. 맨 처음에 레닌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또 끝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왕국이 지금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 문제에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 담대히 나서야만 이 역사에 성공이 비칠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엊그제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 우파 유튜브를 쫙 리스트를 쫙 뽑았더라고요. 120여 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김경재 방송의 소중한 구독자지만은 61,300인가 밖에 안 돼서 간신히 100위 안에는 간신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후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그저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김선배는 뭘 하시오? 오히려 나를 타박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디 띄우고 어디 올리고 그거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재미있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오늘 아침에 또 거기에다가 전부 무슨 TV, 무슨 방송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는 TV라는 말도 없고 김경재 이름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경재 방송이라는 것을 김경재 TV 방송이라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힘을 내서 오늘 또 한 30, 40분 동안 얘기했던 이 논조에
상소, 국가와 역사와 민족에게 국민에게 드리는 이 상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독을 확 한 10명씩만 늘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